핏줄보다 더 차가운 칼날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셋째 딸이 어찌하여 궐 밖으로 쫓겨났을까요? 의부사들과의 부도덕한 관계라는 7글자. 그 참혹한 누명이 31세 젊은 공주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역사의 먼지 속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448년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경복궁 어딘가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셋째 딸 경화공주였습니다. 공주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마저도 얼어붙는 듯한 추위였어요. 경화공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글을 만든 위대한 성군, 백성을 사랑한 어진 임금, 그리고 자신을 끔찍이도 아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내린 명령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공주의 품계를 삭탈하라. 궐 밖으로 내쫓으라. 경화공주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의붓 아들과의 부도덕한 관계. 단 7글자. 그 참담한 죄목이 공주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13세에 시집가서 18년을 살아온 삶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지 겨우 2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화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31년의 짧은 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싶었죠. 공주로서의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치욕의 낙인뿐이었어요. 세종대왕의 딸이라는 이름이 되레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경화공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을 데려가러 온 관리들이었죠. 이제 이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화공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공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요. 마치 공주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죠. 경화공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이 얼어붙은 걸 바닥을 적셨어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치국이를 발명한 그 임금에게는 18명의 아들딸이 있었어요. 그중 셋째 딸이 바로 경화공주였습니다. 경화공주는 1418년에 태어났어요. 세종이 즉위한 해였죠. 왕이 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화공주는 총명했어요. 한문도 곧잘 읽었고 시도 지을 줄 알았죠. 세종은 이 셋째 딸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1428년 경화공주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였어요. 조정에서 공주의 혼담이 오갔습니다. 신랑은 명문세도가의 아들 조충경이었어요. 13살.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왕실의 공주들은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이 관례였죠. 조충경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지냈고 가문의 명성도 높았어요. 세종은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화공주는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어린 신부였지만 공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혼인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경화공주는 31살이 됐고 남편 조충경과 함께 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조충경에게는 전처소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한평. 경화공주가 시집왔을 때 조한평은 이미 11살이었어요. 경화공주와 조한평, 나이 차이는 불과 2살이었습니다. 의붓 어머니와 의붓 아들이라기보다 또래에 가까웠어요. 이 어색한 관계가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446년 남편 조충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화공주의 나이 29이었어요. 홀로 남겨진 공주는 시댁에서 계속 살아야 했죠. 의부사들 조한평은 23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였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과부가 된 의붓 어머니와 청년 의붓 아들이 함께 살게 된 겁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48년 4월 21일, 이날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헌부에서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경화공주와 의붓 아들 조한평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이죠.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한평이 그 계모 경화공주와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조정에 퍼졌어요. 신하들은 수군거렸고 백성들의 입방아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세종대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셋째 딸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얌전했던 경화. 그 아이가 의붓 아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니요. 하지만 고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정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세종은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임금으로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왕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조사를 명했어요. 사헌부에서 조한평을 붙잡아 신문하라고 했죠. 조한평은 끌려왔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어요. 고문 도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어요. 조한평은 매를 맞았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죠. 고통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경화공주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백이 나온 겁니다. 사헌부 관리들은 이를 기록했어요. 세종에게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화공주의 반응은 달랐어요. 공주는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공주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호소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조한평의 자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경화공주의 항변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공주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듣지 않은 걸까요? 진실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조한평의 자백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당시 조한평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한평은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남자가 과거에 붙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어요.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죠. 게다가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함부로 썼어요. 빚이 쌓이고 있었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가 쪽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조한평의 외조부 권진이 과거 시험 비리에 연루되어 파직당한 겁니다. 집안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한평은 사면초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조한평이 경화공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고변은 누가 한 걸까요? 실록에는 고변자의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익명이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진 겁니다. 고변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조정은 권력 다툼이 치열했어요. 훈구파와 신진 사대부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죠. 경화공주는 세종의 딸이었습니다. 왕실의 외척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공주를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세종의 위신도 타격을 받죠. 외척 세력의 입지도 흔들려요. 한 여인의 치정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한평의 자백도 석연치 않았어요. 고문을 받으면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신문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죠. 어쩌면 조한평은 공주의 재산을 노렸을 수도 있어요. 공주가 죄인이 되면 재산은 몰수됩니다. 그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이 차지할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경화공주에게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헌부의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조한평의 자백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경화공주의 운명을 결정할 서류였죠. 세종은 딸을 불러 직접 물었어요. 경화, 사실이냐? 공주는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결백합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공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세종은 난처했습니다. 조한평은 이미 자백했어요. 소문은 조정과 백성들 사이에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왕실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임금의 책무 사이에서 세종은 갈등했어요. 결국 세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주의 품계를 삭탈하고 외방으로 내쫓았다. 품계 삭탈. 공주로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세종의 딸이 아니었어요. 왕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경화공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어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궐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화려했던 비단옷은 벗어야 했고 시녀들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공주에서 평민으로, 아니 죄인으로 추락했죠. 조한평에게는 곤장 백대와 유배형이 내려졌어요. 함경도 먼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형벌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조한평은 4년 뒤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비록 병으로 죽었지만 그래도 죄인의 낙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죠. 경화공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치욕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공주였던 여인이 간통죄인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결정을 내린 뒤 오래 살지 못했어요. 2년 뒤인 145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내치고 얼마 안 되어 눈을 감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종은 죽는 순간까지 셋째 딸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경화공주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록은 명확하지 않아요. 외방이라고만 적혀 있죠. 아마 한양에서 먼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공주로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녀도 없었고 호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경화공주는 그 외로운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고 조정은 외면했어요. 수백 년이 지난 뒤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조한평의 자백은 상세히 남아 있었지만 경화공주의 항변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주의 말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신문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공주는 끝까지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도 있었어요. 경화공주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공주로서 받은 녹봉과 토지가 있었죠. 만약 공주가 죄인이 되면 이 재산은 몰수됩니다. 누군가 이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한평이 허위 자백을 한 동기로 재산 욕심을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던 그가 의붓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가설도 있어요. 정치적 음모설입니다.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종의 위신을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이 사건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진실이 무엇이든 경화공주는 희생양이 됐습니다. 목소리를 낼 기회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박탈당했어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억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1966년 경기도 파주의 한 언덕에서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돌을 발견한 거예요. 오래된 비석이었죠.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월에 닳아 읽기 어려웠습니다. 학자들이 와서 비석을 조사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글씨를 판독했죠. 경화공주묘 비명. 500년 가까이 잊혀있던 경화공주의 무덤이었습니다. 비석에는 공주의 생애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셋째 딸이라는 것, 조충경에게 시집갔다는 것,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이요.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저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적혀 있었죠. 경화공주는 146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세였어요. 품계를 삭탈당한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5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누구와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파주에 묻혔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어쩌면 죽어서라도 고향 가까이 묻히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비석의 발견은 작은 사건이었어요. 신문에 몇 줄 나고 말았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잊혀있던 한 여인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지금도 파주의 그 언덕에 가면 경화공주의 무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죠. 무덤 앞에 서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억울한 한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딸, 조선 최고의 성군이 가장 아꼈던 공주. 그녀가 이렇게 쓸쓸히 잠들어 있습니다. 경화공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어요. 세종대왕의 딸이라는 영광은 그녀에게 가장 큰 족쇄가 됐습니다. 왕실의 명예 때문에 한 개인의 진실이 묻혀버렸어요. 만약 경화공주가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주였어요. 세종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됐고 정치적 사건이 됐죠. 조한평의 자백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문에 못 이긴 거짓말이었을까요? 혹은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을까요? 실록은 조한평의 말만 기록했습니다. 경화공주의 항변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어요. 역사는 한쪽 말만 들었습니다. 왕실의 명예와 한 개인의 진실. 당시 조정은 왕실의 명예를 선택했어요. 경화공주는 희생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권력 앞에서 진실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경화공주는 죽을 때까지 결백을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파주의 한적한 언덕. 바람이 불면 낙엽이 무덤 위로 흩날립니다. 500년 전 그녀의 눈물이 아직도 그곳에 스며 있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딸 경화공주. 31세에 모든 것을 잃고 45세에 쓸쓸히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지, 한 번 찍힌 낙인이 얼마나 지독한지. 500년이 지났지만 경화공주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묻힌 한 여인의 눈물을요.